거울을 볼 때마다 목이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거뭇거뭇한 흔적 때문에 옷깃을 여미거나 남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는 경험, 결코 낯선 일이 아니죠. 어릴 때 잠깐 앓고 지나가는 줄 알았던 피부 문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데, 특히 목 부분에 깊고 굵은 주름이 지고 색소가 침착되는 현상은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거든요. 여기에 더해 눈 밑에 깊게 패인 이중주름, 의학 용어로는 데니모건 주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 뚜렷해지면 본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거무스름한 피부 변화가 혹시나 남들이 보기엔 씻지 않아서 생긴 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건 오랫동안 가려움과 싸우며 긁다 보니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워지고 색이 짙어진 결과일 뿐이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태선화라고 부르는데, 치열하게 버텨온 흔적이지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인 아토피 환자의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해보면 우리가 보통은 더 심각하다, 중병이라고 생각하는 당뇨병이나 심지어 일부 암 환자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아토피가 주는 심리적 타격은 실로 막대하죠. 그런데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며 아토피가 아닌데요? 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혈액검사 수치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환자의 증상과 피부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죠. 혈액 속에 알레르기 수치인 IgE가 정상이더라도 극심한 가려움증이 있고 얼굴이나 목 같은 전형적인 부위에서 반복되는 만성적인 염증 패턴이 있다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혈액 수치가 괜찮으니 그냥 지내세요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겪고 있는 가려움증과 수면장애, 사회적 위축의 고통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피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체질이 안 좋아서 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각질 세포들이 겹겹이 쌓여서 방어막을 형성하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 성분이 빈틈없이 메우고 있는 구조인데요. 성인 아토피 환자의 경우는 유전적으로 이 지질 성분,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흔해서 방어막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장벽의 힘이 약해지니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이렇게 생긴 새는 장벽을 통해 우리 주변을 떠다니는 각종 환경적 위해 요인들이 더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 같은 오염 물질들은 약해진 장벽 표면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공기가 나쁜 날에는 유독 피부가 더 뒤집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자극이 더 쉽게 닿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Th2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나서서 인터루킨4나 인터루킨 13 같은 강력한 염증 신호 물질을 뿜어내는데, 바로 이 물질들이 피부를 붉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만 받으면 미친 듯이 긁게 된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에도 명확한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말단에서 신경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직접 염증을 일으키는 신경인성 염증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특별한 알레르기 물질이 없어도 야근이나 수면 부족 같은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피부를 뒤집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악화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염증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라는 이름에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급성기 염증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은 없습니다. 핵심은 강도와 부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부위마다 약물 흡수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뚝의 흡수율을 1이라고 쳤을 때 눈꺼풀이나 생식기 주변 같이 얇은 부위는 팔뚝보다 수십 배 이상까지 흡수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얼굴이나 목처럼 얇고 예민한 부위에는 낮은 강도의 약을 써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는 강한 강도의 약을 써야만 약이 제대로 침투하여 염증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약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증상이 심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해서 단기간에 확실하게 염증을 제어하는 것이 치료의 대원칙입니다. 부작용이 걱정돼서 쌀알 만큼만 바르거나 며칠 바르다 중단하면 염증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아 약이 점점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확실하게 눌러주고 증상이 호전되면 서서히 사용 횟수를 줄여나가는 감량요법을 적용해야 해요. 또 겉보기에는 피부가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면 피부 속에 남아있던 미세 염증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자주 재발하는 부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주말에 한두 번씩 약을 발라주는 유지요법이 필요한데, 이때는 스테로이드 대신 장기간 사용해도 피부 위축이나 혈관 확장 같은 부작용이 없는 국소 칼시유린 억제제,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는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몸 전체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전신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를 많이 썼지만 장기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특정 염증 경로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인터루킨만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기존 면역 억제제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먹는 약인 자크 억제제는 세포 내 염증 신호 경로를 차단해서 빠른 가려움증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자크 억제제 같은 경우 드물게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간 수치나 지질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주치의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 약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 나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돼야 될 것은 과학적인 생활 관리겠죠. 보습제는 단순히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화장품이 아니라 무너진 장벽을 대신해주는 제1차 치료제입니다. 바를 때는 검지손가락 끝 한마디, 약 0.5g에 해당되는 1FTU가 성인 손바닥 2개 면적을 덮는 적정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평소보다 훨씬 넉넉하게 발라야 피부에 충분한 보습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을 흘리는 운동은 좋지만 운동 후에는 즉시 씻어내야 합니다. 아토피 환자의 피부는 정상보다 pH가 높아서 산성 보호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땀이 증발하고 나면 피부에 남아 자극을 주고 세균 번식을 돕기 때문이죠.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세정제로 씻어내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간혹 식초나 소금물, 목초액으로 씻으면 소독이 된다 하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따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상처난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유산균만 먹으면 아토피가 나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피부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보조제일 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피부 염증을 바로 끌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을 믿고 다른 치료를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의학적 지식과 꾸준한 관리로 내 피부를 잘 달래가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남들 못지않은 깨끗한 피부와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웨어 원장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